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법과 형사법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컴팩트 행정법 컴팩트 형사법의 장지혁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군무원 7급 행정법 기출문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자, 우선 시험 치르고 오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험 보실 분들은 기출이 이 정도로 나오는구나, 나도 요거 이상을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야겠다 라고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역시 요 해설 자료는 네이버 들어오셔가지고 검색창에 장지혁 법학연구소 검색하시면 거기 행정법 카페 있거든요. 제가 형사법도 따로 하고 있는 관계로 이제 장지혁 형사법 연구소 따로 있는데 요 자료는 행정법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 장지혁 법학연구소 TV 거기서도 이렇게 링크 타서 올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2024년 7급 기출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기출, 7급 다른 기출이나 아니면 이제 9급 다른 기출 같은 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공개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해설 강의를 제 군무원 기출 문제 강의에다가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보시고 강의가 도움이 된다, 한번 행정법 좀 쉽고 재미있게 제대로 좀 이해해서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면 카페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수강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모르겠으면은 저희 실장님한테 질문, 아니면 그냥 게시판에 질문 상담 뭐 요청합니다 그렇게만 남겨놓으셔도 이제 우리가 접선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인연이 돼서 접점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행정법에 걱정 없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제 의지입니다. 제 의지야. 유튜브에도 여러분 수험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 이미 올려놓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여러분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제가 뒤에 서포트 해드릴 거니까 구독해 놓으시고 필요한 영상들 좀 찾아보면서 여러분 수험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나가는 그러한 이제 참고로 사용하시면 아주 효율적인 수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24년 군무원 7급 총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완전 뭐 상까지는 좀 그렇지만 한 중상 정도로는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기존 기출 지문을 변형해서 만든 지문이나 아예 새롭게 만든 지문이 꽤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하지 않았으면은 많이 틀렸겠구나라는 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 근데 이번 시험에서 좀 너무 많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해를 못했는데 그냥 넘어갔느냐. 지금 뭐 이게 뭐 여러분이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좀 이해에 중점을 두는지 아니면 뭐 암기에 중점을 두는지 또 이런 것도 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뭐 시키려고 막 하는데 여러분이 이건 외우고 넘어가자,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내가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기존에 알았던 문제, 여러분이 배웠던 문제를 이렇게 조금씩 바꿔놓은 거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적응력을 좀 더 키워야겠구나. 그리고 그러려면은 정석으로 돌아와서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뭐 중간에 막 과태료 문제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이 최대한 그 리갈 마인드 동원하고, 그리고 아는 거 어떻게든 하고, 그리고 소거법하고 그랬으면 골라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나 대비나 아니면 마음 준비나 이제 이런 게 안 돼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당황해가지고 그냥 넘기고 손 벌벌 떨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7급 시험도 망치신 분은 와장창 망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신 차렸으면은 그래도 꽤 꾸역꾸역 풀어가지고 그래도 90점대는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번에 편차가 좀 클 걸로 보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이게 지문 퀄리티가 나쁘지가 않아요. 꽤 신경 써서 만든 시험이고요. 큰 문제 될 만한 소지도 뭐 대단히 없는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행정기본법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보자. 하나, 둘, 셋. 7문제? 그리고 다른 것까지 이제 섞여 있는 것까지 합치면은 한 8문제 정도, 25문제 중에서 8문제가 행정기본법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뭐 말 다 했죠. 행정기본법은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강의 커리큘럼 말미에 파이널에서 행정기본법 차근차근 다뤄드리면서 거기에 이제 법조항 문제 이제 그런 거 이제 어떻게 꽂고 갔다라는 것도 강의해 드리는데, 이제 거기서도 많이
적중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커리큘럼 잘 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도 꼭 놓치지 말고 수강하세요. 그게 마지막 점을 찍는 거라니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소송법과 심판법, 당사자 소송 같은 거 여러분 막 나오면 너무 좋잖아요. 막 농담입니다.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나와서 까다로웠다라는 거. 그리고 최신 판례도 제가 최신 판례 2023년 최신 판례 요번에 그 새로 촬영해서 올려드렸는데 거기서도 딱 나와서 거기 정답 지문으로 나왔고 그거 알았으면 쉽게 맞출 수 있었는데 이제 최신 판례를 안 봤다라고 하면은 조금 헤매지 않았을까라는 문제도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최신 판례 안 봤으면 그 한 문제도 또 날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행정법 강론 쪽으로 가면은 지자법하고 그 다음에 행정조직법하고 그 다음에 부담금 해가지고 뭐 큰 무리 없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지자법은 법조항 묻는 문제인데 요거는 오히려 좀 법조항인데 애매한 걸 끼워 넣어가지고 요거는 좀 답이 없어 보이는 거라서 좀 까다로웠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부담금 문제는 강의에서 이제 강론 강의에서 다루는 거고 크게 막 깊게 내용 나온 건 아니어가지고 이 정도면 낼만하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권한위임 관련해서도 이건 뭐 내부위임 그런 거 나와가지고 여러분 총론 지식만으로도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강론은 세 문제 나왔는데 뭐 적절한 출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군무원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요거는 나오지 않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완전히 처음 출제되는 지문해서 행정처분 확인제도 이게 현실엔 있는데 이게 이 현실의 행정법하고 또 수험 행정법하고는 어느 정도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험 시험에 나왔던 것들 위주로 해서 공부하면 되는 건데 이제 완전 새로운 현실의 문제가 이제 나오니까 좀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역시 그 문제도 다른 거 더 중요한 거 알면은 정답 골라낼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제 자체에 흠잡을 때는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지문이 등장해도 당황하지 않고 이건 내가 모르는 놈이고 아는 놈을 찾아간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뭐 그것도 잘 골라낼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문제가 좀 나왔는데 사례 문제인 척하는 놈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또 문제에서도 팁을 드리겠지만 사례 문제 나온다고 사례부터 읽으면 안 돼요. 문제 보고 발문 보고 선지를 본 다음에 이거 위에 사례를 읽어야겠구나 싶을 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요번에도 한 문제는 그냥 위에 안 봐도 되는 그런 정도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숫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요 정도면 군무원 7급 특유의 이제 유형이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숫자 계산하는 좀 약간 머리 아픈 문제가 나왔는데 완전 디테일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 크다 작다 정도의 감만 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나와서 그것도 꽤 괜찮은 출제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공을 좀 들인 것 같아요. 욕을 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사례 문제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군인 관련한 판례 나왔는데 그것도 좀 까다로웠습니다. 뭐 엄청 옛날 판례 끄집어내가지고 해서 그것도 좀 맞추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한 5개에서 6개 정도 틀렸다라고 하면은 한 5개 정도면 합격에는 문제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선은 한 5개에서 6개 그러니까 90점, 뭐 87.5점 한 요 정도면은 다른 과목이 문제없이 풀린다는 전제하에 그 정도는 맞췄으면은 합격선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이 행정법에서 조금 더 많이 틀렸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과목이 보충을 해줬으면 그건 역시 합격 가능했겠죠. 그리고 행정법을 더 잘 풀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 걱정 없이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의 공부 방향 간단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풀었거나 아니면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해설 강의 들으면서 제가 설명해드리는 말들 다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 이해가 되는데 진짜 아쉽게 뭐 틀렸다 그러면 뭐 몇 점 차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던 대로 하면서 다음 시험을 위해서 잘 정리해 나가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요번에는 나한테 운이 따라주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신승리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해는 되는데 좀 많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공부 방법을 좀 다 잡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개별 지문별로 내가 왜 틀렸는지
요거 정답 아닌데 내가 이걸 왜 정답을 골랐지? 그리고 요거 정답인데 내가 요걸 왜 못 골랐지? 라는 거를 최대한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 옆에다 적어보세요. 시험지 옆에다가. 뭐든 좋아요. 뭐든. 꼭 학문적인 내용 안 적어도 되고, 뭐 기억이 안 났다, 뭐 헷갈렸다, 이거 안 외웠다, 뭐 다른 판례랑 헷갈렸다, 뭐 각종의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적어보세요. 통렬한 자기 반성을 해야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쭉 보면서 거기서 대책을 뽑아 나가시는 거예요. 암기를 잘 안 했다. 법조항 사실 보기 좀 귀찮잖아요. 그렇다고 법조항 안 봤다간 또 여기서 많이 틀렸겠죠. 법조항 문제 또 많이 틀렸다. 그럼 요번엔 내가 다음에 시험 한 번 더 볼 때는 법조항 꼼꼼히 보고 마지막에 싹 한번 정리해가지고 외우고 이제 이런 거 해야겠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아니면 뭐 최신 판례 안 봐서 한 문제 틀렸으면 다음에 최신 판례 꼭 보고 가야지. 그리고 뭐 기본적인 판례라는 것 그것도 틀렸다라고 하면은 이건 진짜 기초로 돌아가고 내가 제대로 몰랐구나라는 거 그런 거 알고 그리고 기본 이론부터 기초 강의부터 그렇게 찬찬히 다져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각각의 대응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뭐 뿐만이 아닌데 시험 보고 이제 점수가 이렇게 안 나와가지고 막 이러신 분들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수험 기간은 긴데 근데 필요한 이해는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뭐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거나 뭐 공부를 좀 잘못하거나 뭔가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수험 기간은 되게 긴데 내가 막 남한테 얘기하기도 쪽팔릴 정도로 막 3년 4년 5년 이렇게 하는데 점수는 계속 안 나와. 그러면은 그분들은 고치기 해결하기 어렵지만 또 쉬울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 잘못된 방향대로 어쨌든 합격을 못하면 지금 내가 뭔가 개선을 해야 되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 인이 박혀 있으니까 계속 이대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주어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요 공부를 제대로 된 방식으로만 수행해 나간다면은 옛날에 주어 들었던 풍월이 퍼즐이 쫙 맞춰지면서 이거구나 하면서 팍 이해해서 문제를 잘 맞추고 다음 시험에서 해결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혼자 하기는.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는 엄청난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혼자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가 됐던 우리 카페가 됐던 아니면 뭐 다른 선생님도 좋고 아니면 뭐 다른 뭐 합격한 친구들도 좋고 만약에 도움을 주기는 좀 힘들겠지만 어떻게 딴 사람의 도움을 받아갖고 여러분이 개선하셔야 돼요.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제3자의 관점에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요거를 빨리 캐치를 하셔서 그대로 이제 바꿔 나가셔야죠. 하던 대로 계속 하죠. 그러면 결과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또 요번에 좌절하고 또 그냥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공부해야지 마음 먹으면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 그거를 말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 저는 이 수험생분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문제는 어떻게 풀고 그 푼 문제 어떻게 정리하고 기본서는 어떻게 보고 밑줄은 어떻게 치고 오답 노트는 어떻게 만들고 이제 그런 거를 봐요.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개별적으로 제한된 인원밖에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라 어떻게 공부를 쌓아나가라 이렇게 코치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벌써 이제 지방직 시험 보고 나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분도 NC생인데 이제 해서 이제 와가지고 연구소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과외식으로 그렇게 관리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벌써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합니다.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잡으셔가지고 이번 시험에서 느꼈던 교훈을 제대로 공부에 반영해가지고 다음 시험에서는 꼭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별적으로 관리를 받으면서 뭐 점수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 이제 요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거기다 질문글 남기시거나 아니면 뭐 실장님께 채팅 상담 요청하시거나 그렇게 하면은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기출문제는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풀고 나서 보셔야 됩니다. 그냥 구경하실 분들은 그냥 한두 개만 몇 개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강의도 나중에 그때 활용하시기 바래요. 자, 1번 문제입니다. 행정기본법상 부관 기본법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고요. 적절한 항상 표시하세요.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그러한 조건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니까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더라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것도 틀렸죠?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을 때만 조건,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자, 행정청은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한 후에도 종전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사후 부관이나 이제 부관의 사후 변경 말하는 얘기죠. 사후 부관은 처분하고 나중에 부관 붙이는 거. 그리고 부관의 사후 변경은 처분하고 부관을 했는데 나중에 요 부관을 변경하는 거. 둘 다 동일한 논리로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유동사 이제 그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동의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자, 4번 행정청은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사정이 변경되어 조건을 새로 붙이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정 변경이면 변경 가능하죠. 사정 변경되면 조건도 변경 뭐 빼거나 붙이거나 가능해요. 근데 조건을 새로 붙일 수 없다라고 하니까 1번은 쉽게 답 나오는 문제였죠. 자, 2번입니다.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행정조사기본법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고요. 1번 행정조사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그럼 벌써 여기서부터 이상하죠.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데 하기보다는이니까 이거 꼬겠구나라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팁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중간에 딱 문제 앞부분 읽어보면 뭔 얘기하는지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상하게 방향을 튼다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표시해 두세요. 거기다가. 그리고 잠깐만. 하기보다는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처벌의 중점이 이제 여기가 틀린 거잖아요. 틀린 부분에다가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뒤에 갔다가 이 문제 다시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 이 문제 답 찍으면 모르겠지만 답 안 찍었으면 이 문제 또 다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해 놨으면 그거는 안 보고 다른 지문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계속 흔적을 남겨 두셔야 돼요. 이제 문제를 풀었으면 계속 헨젤과 그레텔처럼 이제 사탕이랑 그런 걸 길바닥에 계속 놓는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표시할 때는 이제 그 사탕을 예쁘게 놔야 내가 나중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 사탕을 이딴 데다가 아무 데다가 막 뿌리고 던지고 하면 안 되겠죠. 자, 2번 조사 대상자 자발적인 협조 동의죠. 얻어서 실시한 행정조사 외에는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의 행정조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조사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 동의 요거 두 개 다 동의 협조. 그래서 이제 정답 나왔으니까 사실 1번은 이렇게 표시하고 넘어갔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 법령 준수 실적, 자율적인 준수 노력,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왜 밑줄 쳤냐면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런 거 보통 안 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이제 이런 감이 오실 텐데 이런 만말은 보통 중간에 안 꼽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적당히 보면서 쓱 넘어가면서 이제 뒤에 명백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 선정 대상 선정해야 된다. 이거 맞지? 그럼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조사 대상자 행정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내가 왜 조사 타겟이 되었는지 근거를 나한테 좀 보여달라라고 하는 수 있는 그런 조문이 있다라는 거 그거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요 뒤에부터는 지금 마이크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살짝 바꿀 건데 음질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 알아들 수 있게 하니까 그거는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거 고쳐지면은 제가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이거 해설을 빨리 올려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더 중요할 것 같아갖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자, 3번 문제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법 옳은 것은 기업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에 대하여는 대통령 나왔다. 행심으로 규율하기 곤란한 대상이다 라는 거. 다른 법률에서 심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 맞고요. 니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개정할 때는 미리 중앙행심위와 협의 이 단어 요거는 신경 써서 기억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디귿 법인 아닌 사단 재단으로서 대표자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여기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으로 요렇게 하면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러면 요 정도 본 다음에 이제 정답을 골라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한 요렇게 골라낼 때는 지문 보고 숫자 문제면은 뭐 다 풀어야지 어쩔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골라낸다라고 하면은 일단 두 문제만 푸세요. 두 문제만. 저는 하나 더 풀었는데 이거 넘어가느라고 두 문제만 풀고 나서 골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고 이거 맞다, 이거 맞고 이거 맞다, 그러면 얘네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기억 없으니까 이거는 틀린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억력 없으니까 틀린 거고, 이렇게 제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귿 봤는데 디귿 맞으니까 리을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해설이니까 하겠습니다. 자,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 청구할 때 청구인들 중에서 7명의 선정대표자, 선정대표자는 3인이 하죠. 7명이면 또 감각적으로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미음, 선정대표자로 선정된 후에는 다른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청구인을 위하여 심판 청구의 취하를 포함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사실 미음도 되게 쉽게 난이도를 좀 낮춘 거예요. 요거를 묶었으면 요거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심판 청구 취하 요것만 딱 안 되거든요. 요거는 허락 받아야 돼요. 요거는 동의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딱 요거를 언급해 주니까 아 맞다, 이거 안 됐지, 이게 떠오르는 건데, 이게 없어도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게 그게 이제 여러분 합격에 뭐랄까 합격을 앞당기는 그런 공부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4번입니다. 요것도 별표까지는 아니고 요것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이 골라기가 이제 조금 어려웠다라는 거. 애초에 이게 베이스는 뭐냐면 여러분이 강도 공부를 잘 안 하시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문제도 되게 까다롭게, 되게까지는 아닌데 하이트가 묘하게 냈습니다, 진짜. 자, 한번 볼게요. 지자체 사무 지자법 규정 내용, 지자법 규정 내용. 요 법, 요거를 묻는 겁니다.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요렇게 설문에 나와 있으면 요거 항시 주의 바랍니다. 규정되어 있는 거랑 다르게 얘기하면 그거 틀렸다라고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국가는 시군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 사무로 각각 배분한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감당이 안 되면 좀 위에다가 배분을 해라 라는 거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지자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면 너무 다른 말이죠. 그리고 시군자치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 및 시장도지사의 규칙, 이게 없어요. 요게 없어. 요걸 끼워놓은 겁니다. 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라는 거, 요게 틀린 거고요. 그리고 3번 국가는 지자체가 사무를 종합적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자체 간에 또는 지자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 증진, 집행 효과 등을 서로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이건 너무 맞는 말이죠. 조항 설사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4번 국가가 지자체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자체가 사무를 다른 지자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자체에게 그 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보세요, 종합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덩어리를 묶어가지고 배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쪼개놓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요만큼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또 여기 딸려 있다 보니까 내가 일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덩어리별로 끊어가지고 크게 배분을 해주는 게 이제 자율성, 자치성을 추구하는데 더 부합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4번은 이렇게 힌트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만 보고서 개별적 아니야, 이제 이렇게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헷갈리신 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 4번은 조금 까다로웠다라는 거. 자, 5번입니다. 정보공개법 적절하지 않은 이죠. 1번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역시 맞죠. 2번 이것도 지문 좀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거 틀렸죠. 그래서 지문 읽을 때 이렇게 끊어 읽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쑥 읽으면은 어느 포인트를 꽈는지가 그냥 놓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보세요. 모든 사람,
모든 국민은 해당되는데 외국인은 안 되잖아요. 외국인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요게 틀린 건데 외국인 중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는 자는 요거 주소 사무소 주소는 자연인이고요. 사무소는 그 다음에 학술연구 학술 말고 글자 보기 학술연구 그래서 주소 학술 요거 두 개 기억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대충 법인은 사무소구나 이렇게 연상해서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 외국인 중에서는 일정 부분을 제한되니까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 모든 외국인 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2번은 틀렸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3번 해양부 장관은 공공기관 정보공개관한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운영하여야 법조항에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6조에 있는 내용이고 4번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이것도 법조항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5번도 여러분이 좀 삐끗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자, 6번입니다. 과태료제도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또 이번 시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지문을 새로 제작한 게 좀 많이 보여요. 근데 이 지문을 새로 제작했다라는 거는 결국 패러프레이징 제가 맨날 말하는 그 패러프레이징이고 패러프레이징에 약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공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해 중심의 공부 이게 이 말이구나 라는 거 그냥 이래서 이렇구나 이 수준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이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요거 요렇구나 뭐 사례 같은 것도 한번 보고 하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하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기억 과거에는 민사법 또는 소송법상의 질서 위반을 대상으로 법원에 의하여 부과되는 민사벌적인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요것도 여러분이 이제 뭐 과태료의 역사로 맞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좀 중점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예전에는 이제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같은 데서 위반했을 때 벌금 대신에 부과하는 걸로 최초로 과태료가 나왔어요. 뭔가 제재는 하고 싶은데 형벌 부과하면 전과자 돼버리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리고 또 형사 재판 열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간이하게 이제 돈으로 제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단으로 최초에 나온 게 과태료인데 그 과태료가 점점 이게 쓸만해지다 보니까 요거 봐라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쓰이고 이제 그런 흐름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나중에 나오게 됐는데 나중에 나왔더라도 기존에 만들어진 과태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적용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건 해설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다당하다 있는 현재도 남아 있고 질서 위반행 상에서 제외된다 해서 요 2조에 보시면은 법률 조례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인데 그 중에서 제외된다 하면서 여기 사법상 민법이거든요. 그리고 소송법상 민사소송법 등 의무를 부과하여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이제 이런 걸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는 그냥 그대로 놔둔다라는 얘기죠. 1번이 조금 여러분이 어려울 수도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오늘날에는 경찰벌에 대한 비범죄화 조치로서 행정법상의 질서 위반 행위 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다. 요거는 곤란할 수 있어야겠죠. 경찰벌에 대한 비범죄화 조치 경찰이란 게 이제 질서유지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제복 입은 경찰 아저씨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질서유지 자격 국가의 질서유지 자격 질서유지를 위해서 이제 형벌을 부과하는 거 길에다가 쉬어야 하는 거 형벌 부과하는 것보다는 과태료 부과하는 게 국민의 전과자화를 막고 그리고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부과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그다음에 이제 니은은 맞구나라고 하면은 이제 기억은 제껴야겠구나 이제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런 것도 소거법으로 하나하나 안전하게 해나가시면 돼요. 디귿 권한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 행정청 과태료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해당 사건은 비송사건 관할 법원에 속된다. 아예 행정청의 권한이 법원으로 넘어간다.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의제기하면은 행정청은 이제 끝이에요. 행정청 끝이야. 이제 내 손 떠났다라고 하면서 그냥 법원에 토스해버려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하게 되는 거고 비송사건에 따라서 하는 거죠. 소송이란 거는 이렇게 삼각 구도가 있어갖고 이제 원고 피고가 있고 혹은 뭐 피고인과 검사가 있고 검사와 피고인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비송사건은 소송 외
아닐 삐자 써서 소송 아닌 거 해서 보통 이제 판사 있고 신청인 있고 이제 요런 경우 요런 구도를 이제 비송 사건 아니면 아예 신청인이 없는 경우 대상자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송 비송 요거 그냥 가볍게 그냥 요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비송 사건이 그렇구나 소송이랑 다르니까 적용되는 법도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공부하면서 깊게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그냥 대충 맞구나. 그 정도 하면 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원시적으로 요게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새로 제작하면서 조금 까다로운 포인트를 자꾸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리을 과태료는 관련 법률이 정의하고 있는 처분의 개념에 속하기는 하지만 우리 판례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는 아니한다. 관련 법률이 정의하고 있는 처분의 개념은 청구법 공행부준이잖아요. 그래서 과태료도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거죠. 돈 내! 쉐기야! 라고 하면서 돈 내! 라고 하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또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 얼마 전에 그건 진짜 억울해요. 진짜 그거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초행길이어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초행길이어가지고 이제 제가 분명히 저는 신호 위반을 안 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카메라 찍혔더라고요. 그리고 그 카메라도 누가 블랙박스로 제보를 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니까 그 차의 관점에서는 파란불이고 제 차가 이 횡단보도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위반했나? 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위반했나 보다 그래갖고 그냥 냈어요. 그냥 위반했나 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갖고 다음에 그 길을 가는데 딱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어땠냐면은 제가 기억이 났어요. 이렇게 삼거리인데 우회전 신호가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이렇게 삼거리에 크로스로 다 이렇게 쫙 떠지는 데고요. 그래서 제가 왠지 그때랑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딱 보니까 우회전 가라는 딱 화살표 파란 신호등이 떴어요. 초록 신호등이. 그래갖고 제가 우회전을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그 신호등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미 횡단보도 초록불도 켜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오류야. 횡단보도 초록불 켜질 타이밍이면 이쪽 거는 뭐 노란불이거나 아니면 아예 빨간불이거나 그래야 되잖아.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이쪽 신호 보고 가래서 갔는데 돌아가니까 초록불인 거야. 횡단보도가. 근데 또 누가 그걸 보고 또 신고를 한 거야. 뭐 신고한 사람 뭐 욕하기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요거를 제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요게 신호 체계가 잘못돼가지고 나는 요거 보고 들어갔는데 요쪽에는 이렇게 돼 있었다. 이건 니네 잘못 아니냐? 왜 나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냐? 이렇게 했으면은 제가 이것도 이길 수 있었어요. 이것도. 그런데 돈을 내버렸어.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요걸 가지고 또 뭐 수도 뭐 있다고 보여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데 그러기에는 금액이 너무 작다라는 거. 인건비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에 묻어두고 여러분한테 썰이나 풀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위반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 억울합니다. 억울하다. 자, 그래요. 어쨌든 이 처분 개념, 청구법 공행부준 일방적으로 저한테 부과한 거잖아요. 제 의사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처분의 개념에 속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 판례가 행정쟁송법상 처분이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청구법 행공부준 그 범위에 들어오거나 행정쟁송법에 정의된 처분의 개념에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또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다른 절차에서 재판이나 이제 이런 뭐 불복이나 이런 걸 받아준다면 행정쟁송으로 받아주진 않겠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검사의 불기소 처분 같은 거, 검사의 기소나 불기소 처분 같은 거 이제 이런 거는 다른 데서 이제 다툴 수 있으니까 행정쟁송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기억이랑 디귿은 여러분이 좀 애매까리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확실한 거 처분 아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라고 하면 답 이거 찍을 수 있겠고요. 이거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거 찍으면 그리고 이제 범위를 계속 좁혀 나가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 찍어야죠. 여기서는 또 이제 리을이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잘 알았으면은 처분에 속하긴 하지만 청구법 공행부준 그래 일방적 조치구나. 근데 행정쟁송 처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선지를 구성함으로써 이 문제의 난이도를 좀 낮춰놨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맞추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7번입니다. 부담금 관리 기본법. 또 강론 문제가 되겠죠. 아까 지자법도 나왔고요. 자,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국민에게 침입적인 경우죠.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요거 5조 2호 내용이었죠. 5조의 2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이 부담금은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이건 틀릴 수가 없는 말이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의 부과 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될 수 없다죠. 없다. 요걸 골라 내셨어야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보세요. 여기 힌트가 있는 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중 부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특별한 사유도 없어. 근데 왜 이중 부과해? 요렇게 사고 과정이 이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2번은 여러분이 다른 걸 몰랐어도 이게 제일 이상하구나라고 하면서 골랐어야 되고요. 사실 그 정도로 공부하면은 저는 이 강론에 대한 대응은 꽤 잘한 거라고 봐요. 강론은 계륵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행정법 강론은 계륵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할 때 행정법 총론에 항상 집중하시고, 그리고 요거 제가 강론 수업에서 쭉 다뤄드리는 내용 중에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핵심적인 조항이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보기 전에 시간 내 가지고 강론 강의 쭉 듣고, 그리고 문풀 두어 번 하면은 이것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아예 안 봤다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쫄게 되거든. 쫄아버려 여러분이. 쫄면은 이런 게 안 보여요. 그게 문제야, 그게. 그래서 조금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된다, 수험생이니까. 그 다음에 3번,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 안 지켰으면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 연체료 나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4번, 부담금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이것도 기본적인 조항입니다. 그래서 7번도 뭐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어려운 문제였겠구나, 뭐 당연한 얘기인가요? 싶습니다. 자, 8번입니다. 행심, 행소, 적절한 것은 묻고요. 실질이 사법권 행사가 아니라 행정권의 행사에 속하는 법원 행정청안에 의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행심 청구, 이때는 각 행정청에 두는 행심위에서 하게 되는 거죠. 중앙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런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이나 아니면 그 삼권 분립 밖에 있는 거, 행정부 말고 법원, 그다음에 국회, 그리고 헌재, 그리고 선관위.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두 개가 인권이랑 공수처, 이런 데는 이제 각 행정청에 두는 행심위, 그러니까 진해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거지, 행정부 안에 있는 권익인의 중앙 행심위에서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2번입니다.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 다툼 관련하여 행심은 직접 처분 허용, 맞죠? 그리고 행소법과 마찬가지로 간접강제제도, 요것도 있죠. 요게 정답이고, 모르고 넘어가셨으면 되네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당사자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어 절차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부와 인터넷을 이제 뭐 공시송달 비슷하게 한 거죠.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 당사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우제되어 행심법, 행소법상 불변기간, 요거 이제 제소기간 맞는 거거든요. 맥락상. 그런데 여기서는 이때 이 공고하여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때, 요때가 아니라 요 공실송달 시에는 실질적으로 안 때, 이때부터 제소기간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뻔질나게 외웠던 거니까. 근데 지문은 헷갈리게 잘 만들어놨네요. 그런 다음에 4번, 회사의 내부 규정으로 운수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그 원인 행위를 제공한 운전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회사의 과징금이 회사에 부과되기는 했는데, 이 직원하고 회사하고 내부적으로 약정을 해놓은 거죠. 만약에 니네가 위반했으면 월급에서 깐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해당 운전자는 부과된 과징금의 취소 심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이거 틀린 지문입니다. 요거는 근거 판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회사 노사 간의 임금협정 체결함에 있어 회사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상여금 지급 시 공제하기로 합의한 거예요.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 직접 당사자가 아닌 운전기사는 그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이익은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9번입니다. 행정권한의 행사를 정하고 있는 도교법, 병역법 등 행정에 관한 개별 법률 자체의 또 자체의 총칙 개별 법률도 자체의 총칙 규정을 두고 있으나 행정권한 행사 전반에 걸쳐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 행정기본법 얘기하는 것 같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민법, 형법, 총칙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행정기본법이죠. 요건 뭐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 자, 10번입니다. 요것도 여러분이 문제는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답은 골라내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시 시험장에서 당황하면 안 돼요. 어려운 거, 새로운 거 나오더라도 찬찬히 읽다 보면 결국 내가 아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잘 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핵심적인 거 알면 맞출 수 있게 하면서도 이제 그런 걸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알았는데 이거 내가 왜 틀렸지? 라고 하면 그때는 공부 방법을 다 잡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10번 양도양수가 가능한 허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갑은 관련 법령에 반하는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정 절차 거쳐 6월간 영업정지 두드려 맞았고요.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증력을 갖게 된 후에 개로 후에 갑은 이건 처분 담당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법령 요건 사실 일부 오인하여 향해진 위법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제상 또는 판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차근차근 봅시다. 1번 양도양수가 가능한 허가업에는 대물적 허가, 혼합 허가,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 있는데 이제 대물적 허가 그리고 혼합적 허가는 물적 인정 요소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양도양수 하면은 이제 요게 그런 제재 처분 승계가 되는 거죠. 이러한 허가업에는 행정 제재 처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수인에게 포괄 생기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이기가 어려운 표현이죠. 실제로 맞기도 하고요. 2번 위와 같은 허가업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상위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로는 행정제재처분 내지 행정처분 확인제도가 있다. 요게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지문이고 개별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여기다 실어놨는데 그냥 이제 알면 돼요. 이제 알면 돼요. 보세요. 허가영업의 양도양수 시에 양도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효과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이거 원칙으로 우리는 배웠죠. 그래서 여기서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없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별법에서 만들어 놓은 게 두 개가 있어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효과 승계 제한. 이게 있고요. 이거는 뭐 최근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뭐 입법된 지는 꽤 된 겁니다.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출제는 한 번도 안 됐던 건데 이런 걸 만들어서 내네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효과 승계에 대한 그리고 행정 제재 처분 확인으로 지문에서 물어본 요 2번이죠. 영유아 보육법 갖고 왔는데 요 영유아 보육법 말고 뭐 화장품법 이런 데도 있는데 솔직히 그거 공부할 때 어떻게 봅니까 그거.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 자,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어린이집 설치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집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법인 합병 있는데 종전 어린이집 설치 운영한 자에게 행정 제재 처분의 효과 행정 처분일로부터 1년간 양수인 신설 존속 법인에 승계되며 속행할 수 있다. 근데 다만 하면서 양수인 상속인 합병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그때는 이게 선의의 양수인이잖아요. 선의라는 게 착한 게 아니라 몰랐다라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이는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2항 1항의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신설 존속법인이 어린이집 양수 상속 합병할 때 종전의 어린이집 설치 운영한 자가 이제 처분 절차 진행 중인지 제재 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양수 받을 때 네가 확인해라, 조심해라 라는 거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부장과 시장군수 구청장은 양수인 상속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도상으로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양도 양수할 때 신고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고할 때 담당 공무원이 이제 그걸 조회해가지고 그걸 말해주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양수인하고 양도인하고 그 제재 처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승계되기로 합의하기로 한다라는 거를 둘이 사인해가지고 공무원한테 제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실제로 제재 처분이 나와도 양수인이 할 말이 없죠. 근데 이제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양도인이 이제 영업하다가 제재 처분 받고 그리고 아이쿠 싶어가지고 얼른 팔아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행정 제재 처분 시작도 안 됐는데 이제 위반 사실은 있고 양수인은 그건 뭐 알 길이 없죠. 그런 다음에 아니면 이제 제재 처분 진행 중이라도 양수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다음에 받고 그리고 양도인은 그냥 튀튀 해버리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아. 연락처도 바꾸고 주소도 바꾸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양수인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뭐 구청에서 서류 날라오고 뭐 법원에서 서류 날라오고 그러면 이제 패닉에 빠지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양수인이 가서 하는 얘기는 억울하다. 이게 무슨 법이 이러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밖에 할 수 없는데 법이 이래요. 법이 이래. 그러니까 이제 요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제도를 자꾸 만들려는 움직임이 괜찮아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왜 이걸 우리 시험에 내냐 이거죠.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다른 지문이 있으니까. 자, 3번 위처분이 불가증력하게 되었다는 것은 행정심판 소송법상 처분이 있으면 한 날, 있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간 뭐 6개월, 뭐 1년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심판 청구권이나 소송 제기권이 절대적으로 소멸된 상태를 의미한다. 불가증력이란 거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니까 맞는데 이것도 좀 생소한 표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또 당황하죠. 하지만 4번은 맞췄어야 된다는 거. 해당 처분이 불가증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갑은 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대한 위법을 이유로 하는 국배법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된. 이거 완전히 틀렸죠. 그러니까 저기 처분 취소해 주세요랑 저 공무원 과실 있으니까 국가한테 돈 주세요라고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배 손배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한 이거는 제기할 수 있으니까 딴 거 몰랐더라도 4번을 골랐어야 된다는 거입니다. 잘 고르셨나요? 자, 11번입니다. 이제 마이크가 좀 정상화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절차법이 적용되는 사항, 행정절차법 적용되는 거고요. 1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각종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행한다라고 하면 그 위원회에서 합의체에서 모여가지고 숙덕숙덕 하다가 이제 뭐 다수결이든 어쨌든 결정을 내려가지고 딱 이제 확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적법 절차이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절차법상에 뭐 사전 통지하고 청문하고 이제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위원회, 여기 밑에 감사위원회도 있죠. 위원회. 뭐 그리고 이제 법원이나 아니야 법원이란다. 국회나 지방의회 이것도 이제 유사한 맥락으로 적용이 제외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심사청구나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이런 건 이제 또 사법부에서 이제 그런 재판의 절차에 준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런 불복 절차에 관한 사항도 역시 그 따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고 굳이 행정절차법 적용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2번 한번 읽어봅시다. 행정기관이 소관사무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조언 등을 하는 사항. 이건 뭔 말이냐? 행정 히읗이 안 나와. 행정 지도죠, 지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상 아예 조항이 있죠. 자, 12번입니다. 행정기본법상 법적용 기준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고요. 1번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진정, 소급은 금지된다라는 거. 아이고, 이거 또 상태가 왜 이래? 금지된다. 요 얘기 하고 있는 거고, 요거 규정 있죠? 그다음에 2번,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 당시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시죠? 처분 시 법령에 따른다. 신청을 언제 했든지 이제 행정청 입장에서는 처분을 할 당시, 행정행위를 할 당시 그때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처분 시가 되는 겁니다. 정답 나왔고요. 3번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 이에 대한 제재 처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이거 위반 행위시죠? 위반 행위 시. 그러니까 행위 당시, 행위 시. 이거 형법의 그 행위시법주의랑 동일한 맥락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4번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 변경에 의하여 그러니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이건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그 유리한 법령 적용해 줘라라는 거,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13번입니다. 요것도 여러분이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찬찬히 보면 막 엄청 어려운 거는 아닌데 조금 좀 새롭다 이것도. 자, 흠의 있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1번 공무원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을 행하게 되면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에 반하는 것으로 취소 흠의 있는 징계처분으로 된다. 행정절차법 위반은 취소 사유. 이제 요게 딱 발동이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무원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징계 처분을 한다라는 게 과연 절차법이 적용이 되는가? 요걸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요게 또 떠올라야죠. 공무원의 징계, 이제 인사관계 법령, 징계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차법상 청문 절차에 반하는 것으로 요거는 틀렸죠. 요건 틀렸죠.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 옛날 판례에 요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진술 기회 안 주고 징계 처분한 거 요거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다라고 하는 한 60년대 판례가 존재하고 있긴 한데 이제 그거를 뭐 알고 출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요렇게 꽈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거든요. 근데 요거 곤란하기가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그래서 좀 어려웠다. 근데 이제 속어로 하면은 얼추 맞출 수 있었으니까 이것도 별표 문제까지는 하기 좀 그렇습니다. 2번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대해 우리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효 흠이 아니라 취소 흠이 있는 처분으로 보고 있다. 맞죠? 3번 위법하나 공정력이 있는 처분의 수범자가 그 처분에 따른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처분 위반죄로 처벌되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적법한 처분에만 따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 위법한 명령에 위반했다라고 하더라도 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 공정력 공부하면서 번질나게 그림 그리고 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4번 과세처분이란 조세채권을 강제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에 이르러 그러니까 처분 시에는 일단 그 뭐 괜찮았는데 체납처분 시점에 이제 그 과세처분에 이거 둘이 다르죠?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에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됐어요. 그럼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죠?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 하면 무효다. 그래서 해당 체납처분은 당연 무효로 된다. 잘 해독을 해봐야 돼요. 체납처분이니까 이제 도감매청을 하는데 도감매청을 하고 만약에 했다면 그게 당연 무효가 된다. 체납처분에 이르러가 체납처분 단계에 와서 그러니까 체납처분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했으면 당연 무효다. 판례 입장이다. 근데 요 4번도 이제 말 만들다 보니까 요 체납처분에 이르러 잠깐 그러면은 체납처분 한 거야? 아니면 체납처분 문 앞에 있는 거야? 이제 약간 요렇게 헷갈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번도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14번입니다. 행정계획 판례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제한이다. 그래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 판례의 입장이죠. 그리고 2번 비구속적 행정계획 아닌 행정지침이라도 국민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예외적으로 헌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비구속적 행정계획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제 요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는 안 받아주죠. 그런데 이제 헌법소원에서는 최후 수단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근데 헌소에서도 그냥 비구속적 행정계획 아니면 헌소에서도 안 받아줘요. 이거 뭐하러 다퉈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뭐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때 행정소송에서 안 받아주니까 우리라도 구제해주겠다. 그때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장기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효제도 종종 나오죠 이거. 도시계획 시설 부지로 하여금 계획 시설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맞고 보호제도 이건 법률상 권리입니다. 헌법상 재산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상 권리. 정답 3번이었고요. 4번 도시계획 시설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의 토지 이용 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사회적 제약인데 비례 원칙에 반하는 사회적 제약이기 때문에 이제 언제는 분리론에 따라서 자, 다 올스톱하고 국회가 이제 요거 조절 의무하고 조절 의무로 해결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존속 보상 해보고 안 되면 가치 보상으로 가고 그리고 행정부는 이제 가치 보상 나오면 움직이고 그리고 이 국민도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했던 게 현재 판결이었죠. 그래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 인정하여
국가, 지자체 보상하여야 한다라는 거. 분리이론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계이론에 따라서 이제 한계를 넘었으니까 바로 보상해라 이런 게 아니라 현재는 이제 요거는 사회적 제약이긴 한데 비례 원칙에 반하는 헌법의 위헌적인 사회적 제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 말하는 보상이 1차적으로 돈이 아니라 1차적으로 존속 보상, 그리고 2차적으로는 가치 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5번입니다. 영업양도 제재 사유 승계 판례 내용 적절하지 않으니고요. 1번 불법 증차를 실행한 운송사업의 양수인에 대하여 양수인의 지위 승계 전에 불법 증차에 관하여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대해서까지 양수인을 상대로 반환 명령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 그러니까 요게 정답이었네요. 그러니까 그 지위 승계 후에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은 이제 양수인이 받아먹었을 테니까 양수인에게 뺏어낼 수 있지만 요거는 양도인이 받아먹었을 테니까 양도인한테 반환 명령을 해야 된다라는 판례였습니다. 그리고 설사 1번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소거법으로 맞춰야 되는 문제였어요. 2번 건축법상 위반 행위에 대하여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요거 수정해서 올려드릴게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 이거 일신전속적인 거죠. 그래서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이건 당연 무효이다 맞고요. 자,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이 사업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 대물적 처분을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면 승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전 판매업자가 유사 석유 제품 판매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제재 처분의 승계가 포함되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제재 처분 취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4번 조금 올려야겠네요.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가 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한 사안에서 사실 요 앞에는 안 봐도 되는 문제예요. 이런 것도 차근히 읽어보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지문입니다.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 아예 이렇게 전제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결론이 정해져 있죠. 재량권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잘못 읽으면은 요 앞에 게 취소 사유였나? 무효 사유였나? 이런데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근데 지문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요럴 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니까 요거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앞을 판단 기초로 삼는 게 아니라 제가 밑줄 친 부분 요것만 판단 기초가 되는 지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걸러내고 나면 정답은 1번밖에 안 되는 거죠. 자, 16번입니다. 당사자 소송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대하여 청구 기초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으로 소변경은 금지된다. 틀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제 최신 판례 강의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죠. 행정법 영역에서는 직전 최신 판례는 잘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과목을 좀 타는데, 그러니까 과목마다 다른데 대표적으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같은 거는 최신 판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행정법은 최신 판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나오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요거 봤었으면은 이 최신 판례 보고 들어가셨으면은 이 문제 틀릴 일이 없으셨을 거입니다. 당사자 소송에서 소변경으로 이제 당사자 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변경이 금지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시한 사항이 있었죠. 그다음에 2번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런 표현 좀 특이하죠. 행소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성명권 행사하여 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 맞습니다. 요건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항고소송의 행정소송의 그릇이 민사소송보다 큰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행정소송은 덩어리가 커, 민사소송은 덩어리가 작아. 그래서 이 민사소송 거리를 여기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면은 그릇이 크니까 그냥 할 수 있죠. 그런데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거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다. 그럼 이건 그릇이 작아서 여기서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저 그릇 있는 대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그 수소법원에서 다른 그릇을 운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변경 가서 그쪽 절차에 따라서 심리하도록 해야 된다. 요 그릇
비유에 따라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의 공법 버전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도 준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도정법상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안 사업 시의 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요거는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리고 관리처분이 인가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인가 처분도 이제 그 행소법상 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고, 관리처분 계획 자체도 처분성이기 때문에 그것도 취소소송 대상이 되고, 이렇게 공부했었죠. 자, 17번입니다. 행정권한 위임, 내부위임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권한의 위임은 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권한은 아예 대외적 권한이 넘겨지는 거죠. 법적인 귀속 변경하는 것이므로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여 인정된다. 법률에, 그러니까 그 행정권한이 법률에 의해서 분배가 됐기 때문에 그 권한을 변경시키려면 역시 동급의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정도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권한위임 별말 없으면은 대외적 권한이 넘어가는 행정권한 위임이기 때문에 수임관청의 권한이 되고 수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권한 행사할 수 있고, 3번 내부위임의 경우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여기까지는 맞고요. 근데 이제 수임관청이 자기 이름으로 하면 안 되죠. 요게 틀렸고,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권한 행사할 수 있다. 요것도 이제 행정법 강론 문제긴 하지만 굉장히 쉬웠다라는 거. 그리고 4번 내부위임은 법률의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청 내부적 사무처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상.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가지고 요거까지 이제 맞춰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요것도 이제 행정기본법 문제인데, 우리 친구들은 또 숫자 나오면 또 당황하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숫자가 나오면 저는 성질이 나요. 승질이 납니다. 어쨌든 봅시다. 자가용을 출퇴근하던 갑 도로교통법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 받았고, 이제 과태료 처분 받았고, 별도 이의 제기 없이 각간의 처분에 따르고자 한다. 위 처분에 의한 면허정지 기간 만료일과 과태료 납부일의 만료일은 모두 해당 연도에 이제 토요일 15일로 되어 있다. 참고로 16일 일요일 그리고 17일 월요일도 대체 공휴일이다. 사정이 이와 같을 때 행정기본법과의 관계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름대로 사례 하나 만들었어요. 또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기간 계산은 민법상 초일불산이 원칙에 따르지만 요번에 행정기본법이 들어오면서 국민에게 불이익한 기간은 빨리 끝내주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일 산입하고 그리고 뭐 공휴일이나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그냥 그때 끝나도록 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죠. 그런데 거기에 또 토를 하나 달아가지고 다만 그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뭐 초일불산입하고 공휴일이 있으면은 휴일이 있으면 그 다음 날로 만료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요 면허정지 처분은 아예 그냥 대놓고 침익적인 거기 때문에 요건 빨리 끝내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그 말일이 공휴일 토요일이라도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과태료 납부 만료가 되면은 이제 가산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만료일은 일찍 끝나는 게 오히려 국민에게 불리해요. 그러면 원칙대로 이제 그 휴일 빼고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정지 기간의 만료일은 15일, 과태료 납부 만료일은 18일 이렇게 되는 거 3번입니다. 뭐 문제 잘 만드는 걸로 보입니다. 정답은 3번. 자, 드디어 처분의 재심사 제가 계속 찍었던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구몬 7급에서 나왔네요. 파이널 강의에서도 제가 처분의 재심사 요 끼워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거 보고 가셨으면 요것도 맞추실 수 있었을 거라 보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뭐 처음 나온 거니까 여러분이 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 정도. 자, 1번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징계 처분에 관한 사항 요것도 적용 배제되는 거죠. 그리고 형사행정 보안 처분 요것도 적용이 배제되는 거고요. 외국인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 회복 이것도 적용이 배제되는 거고요. 그런데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요거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처분의 재심사가 적용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적용되는 걸 골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처분의 재심사도 기출의 물꼬가 트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나오게 될 겁니다. 행정기본법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오죠. 이번 시험에도.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공부하실 때 이쪽은 굉장히 효율성이 높구나. 범위는 좁은데 출제되는 건 되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자, 제재처분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행정기본법이 나왔네요. 행정기본법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겠죠? 1번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상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뭐 큰 문제없는 지문이고 22조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2번 법령 등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5년, 요 행정법 관계에서는 요 5년 요거 잘 생각하시면 문제 맞출 수 있었고 3번이 정답이거든요. 3번이 선지 2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서 5년보다 짧은 기간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고 긴 기간 규정하고 있으면 5년으로 한다. 이게 아니라 행정기본법에서는 그냥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면은 그 법률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3번은 요건 좀 까다로웠을 겁니다. 여기 3번 보시면 다른 법률에서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고요. 좀 까다로웠다라는 거. 그리고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 출입, 검사, 기피, 방해 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제척기간 5년 요거를 그냥 행정청이 가만히 있다가 흘려보낸 게 아니라 상대방이 거부하고 막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간 내에 조치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5년이 지난 후에도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인허가 정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정지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제재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행정기본법 23조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 1항 요 5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검사 기피 방해하여 제척 기간이 지난 경우. 요것도 좋은 문제예요. 21번입니다. 이행강제금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1번 행정청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 정하여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문제였고요. 2번 행정청 의무자가 계고해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사유 시기 문서로 정해서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였고요. 3번 행정청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근데 뭐 개별 법률에서 1년에 몇 번 이렇게 제한하고 있으면 그거 따라야 되고요. 4번 의무자가 의무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즉시 중지 맞고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21번은 좀 쉽게 해결되는 문제였죠. 자, 22번 이제 행정입법 부작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하위 행정입법 제정 없이 상위 법령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굳이 하위 행정입법 제정 안 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설사 법에서 뭐 하위 행정입법 적용해라, 뭐 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법률에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시행령 없이 그냥 다 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안 만들어도 된다. 이제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올려서 2번 입법부가 법률로서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이제 뭐 시행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아니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근데 행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 이것도 뭐 문제없죠. 3번 법률이 군 법무관의 보수를 판사검사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해당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그 시행령이 없어가지고 군 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검사에 상당하게 못 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상당한 수준의 보수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 니네가 지금 받고 있는 금액과 실제로
법관 검사가 받고 있는 금액에 그 차이 계산해가지고 막 이제 그런 그 판례가 그렇게 흘러갔었습니다. 정답 나왔고요. 4번 치과 전문의 제도 규정이 제정된 후 20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전문제도 실시 구체적 조치 취하고 있지 아니했다. 그러면 요거는 위헌적인 부작이고요. 법률의 시행에 반대하는 여론의 압력, 이익단체 반대 같은 사유는 요거는 지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무리 없는 문제였죠. 자, 23번입니다. 군인과 관련된 판례. 군무원 시험에서 이제 군인 관련된 문제를 안 내다가 또 요번에는 좀 신경 써서 냈네요. 자, 국가배상법 2조 단서 군인과 관련하여 예비군 문제 소집명령서 받고 시력에 복무하기 위하여 된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경로 이탈 없이 곧바로 출발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 해당 예비군 출발한 시점부터 국배법상 군인이 아니라 영내에 들어왔을 때, 이게 지금 아까 마이크 이슈가 있더니 지금 이제 좀 팬 이슈가 있습니다. 영내에 들어왔을 때 말로 대체해드리도록 할게요. 영내까지는 다행히 글자가 나왔네요.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국배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요 밑에 살짝 보여드릴게요. 부대 영문이 위병소가 있는 곳에 도착한 것만으로는 아직 군인 신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제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군통수권의 지휘하에 들어가 군부대 구성인원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70년대 판례를 냈네요. 아유 참 악독하여라. 정답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 입은 군인 먼저 뭐 배상금 받았다 라고 하고 보상 받았다. 그럼 보상 받고 배상 청구하지 말았는데 먼저 배상 받았으니까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이제 그 판례가 되는 거고요. 3번 공상군인이 국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 법률에 따른 의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그리고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상태로 앞에 법률상의 보상 청구권과 군인연금법상 재보상 청구권이 모두 시효 완성됐다. 아이고 불복을 했었어야지. 그래서 국배 2조 단서 소정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요거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3번도 좀 어려웠고 1번도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는 저거 받을 수 있었는데 보상 받을 수 있었는데 보상이 시효 완성됐으면은 어쨌든 배상은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번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이 정기 휴가 마지막 날 다음 날 근무를 위하여 휴가 목적지에서 소속 부대 자택이 위치한 지역으로 운전하여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이니까 이제 뭐 직업 군인이겠죠. 사고 장소가 휴가 목적지와 소속 부대 및 자택 사이에 순리적인 경로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귀대 중 사고로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좀 어려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 23번도 좀 쉽지는 않은 문제였다라는 거. 자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례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의료법 당직 의료인 요 문제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또 우리 기본 강의 때 다뤘던 거죠. 의료법에서는 그냥 당직 의료인 두어야 된다 이렇게만 규정하고 뭐 위반한다고 처벌 규정 이런 건 아예 없었는데 의료법 시행령에서 갑자기 폭주해가지고 요거 당직 의료인 수 딱 정하고 요거 위반하면은 이제 법상에 요런 벌칙 규정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영업정지부가 처분된 거죠. 뭔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요거는 시행령 아예 무효다라고 한 게 결론이었죠. 야, 법에서 위임도 안 해줬는데 네가 뭔데 이 국민한테 불이익한 규정을 정해 이제 이렇게 된 게 결론이었고요. 국민에게 불이익한 규정을 정하려면은 국민 대표자가 직접 정하거나 국민 대표자가 법률에서 이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해주고 그 위임 범위에 따라서 딱 정할 때만 가능한 거죠. 요 기본 시스템. 자, 갑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 동시에 할 수 있고요. 문제없죠. 이번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법에 위임 없이 의료법 규정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이것도 맞고요. 3번 의료법에서 당직 의료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 시행령에서 입원 환자 숫자에 따라서 의료인의 종류 수 차등적으로 두도록 규정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령 무효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4번 의료법 시행령에 대해서 추상적 규범 통하여도 다툴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거는 사례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 안 읽어도.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게 이게 사례가 나오면은 지문 먼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사례로 돌아가라.
그다음에 필요하면 사례로 돌아가는 거지. 먼저 이거 쭉 읽으면 안 좋다라는 거. 뭐 아니면 저처럼 그냥 대충 쓱 읽고 아 의료법 그 얘기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바로 내려오거나 요 정도 둘 중에 하나만 하시지 차근차근 읽은 다음에 내려오면은 아 당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추상적 규범 통제 설명드리자면은 우리는 구체적 규범 통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특정 사건에서 그 법령이 적용이 돼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떠한 처분이나 뭐 이제 내 권리 의무에 어떠한 변동이 생겼고 그러면은 나의 권리 의무를 변동시킨 그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니까 이것 좀 심사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법원에서 보고서 이상하면 이제 저 법률이면 헌재에 토스하고 이제 그 밑에 시행령 등의 법규명령이면 법원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그 판단의 결론에 따라서 이제 그 처분의 적법 위법 여부도 결정해가지고 그 소송의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다른 측면에서 설명드리면 근거법이 있고요. 근거법이 있고 근거법에 근거한 처분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 국민은 법에 근거한 처분을 다투면서 이 뒤에 법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헌재나 아니면 대법원 이하 각급 법원에서 이 법을 먼저 심사해가지고 합헌이다라고 하면 이거 잘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하면 이거 무효 그러면은 어이구 손가락이 왜 이래? 이러면 이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취소해줄게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도 뭐 대단한 거는 없었습니다. 재량 판단 여지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고요. 일본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 요거는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뭐 맞는 얘기고 이번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란 독점적 권리 설정하여 주는 것과 같은 이거 강학상 특허 재량 처분. 재량권 행사에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대한 법령 적용의 잘못이 없는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재량 처분이면은 이제 그 위법 여지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문제 없고요. 3번 공무원 임용, 면접 전형 뭐 대표적인 판단 여지 영역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면접위원회 고도의 교양 학식 경험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니까 법원이 세세하게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접위원회 자유재량에 속한다. 인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좀 헷갈리셨을 겁니다. 여기 판례 문구라 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오로지 면접위원회 자유재량에 속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그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으면 뭐 법원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재량 일탈 남용이고 그리고 학자분들은 요 판단 여지에서 이제 그 한계를 초과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러면은 또 심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로지 면접위원회 자유재량이다라고 했지만 요 표현이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죠. 뭐 법원에서 판시한 게. 그러니까 이 지문도 이제 요거 혼동시키려고 요거를 낸 거고요. 근데 이제 4번에서 명확한 정답을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국토계획 이용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 금지 요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다. 가능한 일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여기서부터 벌써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한다. 입니다. 뒤에도 틀렸죠. 그래서 이건 4번이 명확히 정답이구나. 4번을 골랐어야 되는 겁니다. 해설을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 공무원 임용, 면접 전형, 임용 신청자, 능력 적격 판단, 면접위원 고도의 교양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근데 보세요.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면 심사 대상 돼요. 위법해져요. 근데 일탈남용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요 오로지라는 표현이 판례가 쓰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출제위원은 요걸 잡아가지고 요거 하면은 학생들 속겠구나, 수험생들 속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출제한 이제 그런 뭔가 악독한 면모를 좀 읽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자 25번까지 이렇게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